금요일에 만나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입니다. 하나하나 들어볼 때마다 내 손바닥에 있는 이런 첨단 기기들이 이런 원리로 작동되던 거였구나 배워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지식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예전에는 연예인 이야기할 때 브라운관 스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썼죠. 추억의 표현이죠. 네. 요즘에는 예전에 그런 말도 썼죠. 안방극장. 텔레비전에 누가 출연하면 안방극장에 누가 나타났다.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 그렇죠. 네. 요즘에는 뭐 텔레비전 자체도 안방보다는 뭐 주로 거실에 있거니와 텔레비전보다는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런 데서 이제 그렇죠. 더 많은 연예인들을 접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안방극장보다는 이제 손 위의 극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세상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요즘 브라운관 TV 보시는 분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생산 자체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하는 곳이 되겠죠. 없습니다, 사실상. 예. 예, 그래서 아주 옛날의 유물인데요. 그래도 처음으로 이제 텔레비전, 이 전기 전자 제품을 이용해서 어떤 화면으로 영상을 보는 거 처음으로 등장한 게 이 브라운관, 혹은 뭐 CRT 이런 표현 많이 썼었죠. 이 CRT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탄생을 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상당히 재밌는 게. 네. 18세기 말 정도가 돼가지고 유럽의 과학자들이 공기가 하나의 성분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공기 뭐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서 있는 게 이제 네. 공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옛날 유럽 사람들은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사원소설이라는 걸 아주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왜 음양오행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뭐 금의 기운이 있고 목의 기운이 있고 화의 기운, 수의 기운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5가지 기운이 뭐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모든 게 생긴다. 뭐 이런 거 옛날부터 많이 믿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4가지의 원소가 있어서 그게 땅, 불, 바람, 물 뭐 이렇게 4가지의 원소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고 제5원소. 그게 이제 제5원소다. 사람의 마음, 네. 어떤 영혼, 사랑 이런 게 5번째 제5원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이 바람, 이 공기라는 거는 하나의 아주 순수한 원소이기 때문에 뭔가 그게 또 다른 뭔가로 나뉘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공기가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성분이 섞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그때하고 마지막에 떨어져가지고 네. 19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화학자 볼타라는 사람이 전지를 만들어가지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때부터 뭔가 신기한 물질이 생기면 전기로 다들 한 번씩 이렇게 지져보는 실험을 한 번씩 해본 거예요. 혹시 전기로 뭐 지져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대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 공기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성분들을 한번 전기로 지져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다들 한 거죠. 근데 이제 공기에 있는 성분들은 다들 기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딱 골라서 전기로 지져보려면 정확하게 어떤 밀폐된 어떤 그런 용기 안에다가 순수한 성분만 넣어놓고 밀봉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전선만 살짝 들이밀어가지고 그 내부만 지져보는 뭐 이런 작업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해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실험이 되게 유행하던 와중에 독일에서 이 유리 세공하던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컵 만들고 무슨 맥주잔 만들고 이런 네. 거 하던 하인리히 가이슬러라는 사람이 네. 이런 유리관 만드는 재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인근에 살던 과학자들한테 실험용으로 그 안에다가 어떤 기체를 가둬놓은 다음에 그 기체 내부를 전기로 지져줄 수 있는 그런 유리관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네. 이 하인리히 가이슬러라는 사람한테 많이 의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슬러라는 사람이 뭐 맥주잔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게 훨씬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몰두를 해서 가이슬러관이라고 하는, 가이슬러 튜브 영어로 가이슬러관이라고 하는 네. 그런 유리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밀봉을 해놓고 여러 가지 기체를 채워놓은 다음에 전기로 지져보는 그런 실험 기구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실험 기구를 만들어서 각가지 기체를 넣어서 실험을 해보니까 네. 여러 가지 희한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의 과학자가 이 전자라는 물질 처음 발견을 한 것도 이 가이슬러관 같은 실험 기구를 이용해서 발견을 한 거고요. 강한 전기를 걸어줘가지고 거기서 튀어나오는 전자가 다른 어떤 금속이나 이런 물질에 충돌을 하게 만들었더니 거기서 이제 X선이 나오는 그런 현상을 발견해서 우리 엑스레이 사진 찍는 X선도 이 가이슬러관하고 비슷한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만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거를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과학 실험도 할 수 있지만 뭐 네온 같은 이런 기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강한 전기를 흘렸더니 그냥 뻘겋게 이렇게 빛나는 게 예쁘더라. 그거에 그냥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걸로
실제로 네온 사인을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슬러관이라는 하나의 과학 실험 기구로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많이 탄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를 연구하던 카를 페르난디트 브라운이라는 독일의 과학자는 이 가이슬러관 같이 생긴 이 유리관 내부에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잘 조절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쏘는 기구를 만들면 네. 그 전자가 그 방향을 조절하는 곳만 때리고 나가면서 빛을 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마치 이제 전자총이라는 그런 이제 부품처럼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이 가이슬러관처럼 생긴 유리관 속에서 전자총을 쏴가지고 그 총을 조준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이슬러관 계통의 여러 가지 시험 기구가 발전한 것이 이 카를 페르난디트 브라운이라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이 브라운관이라고 브라운관. 부르게 되었고요. 요거를 이제 텔레비전이라는 이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 텔레비전을 이 브라운 튜브, 브라운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브라운관이라고 자꾸 하길래 예. 뭔가 뭐 갈색이라서 브라운관이라고 부르나 아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브라운관 하면이 보통 약간 회색빛이나 이런 게 네네네네. 많잖아요. 그쵸. 갈색도 아닌데 왜 브라운관이라고 부를까? 어릴 때는 저 되게 좀 궁금했었는데 색깔하고 상관없이 이름. 독일의 브라운 박사가 만들어서 이제 브라운관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사실 관이라는 말도 저는 사실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관이라고 하면 약간 무슨 시험관 같은 예. 그런 유리 튜브, 영어로는 또 튜브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중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것도 너 튜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튜브는 길쭉한 모양이나 네. 아니면 물놀이 가가지고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거 이런 게 튜브인데 왜 텔레비전을 튜브라고 할까라는 것도 전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브라운관이 처음 이거를 개발할 때 실험 도구로 시험관처럼 생긴 가이슬러관이 발전한 거기 때문에 유리관. 브라운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운관이라는 것이 뭐 텔레비전을 전 세계에 퍼뜨린 이런 발명품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기도 한데 예. 현대 어떤 세계 문명에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제품입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까지 이제 주로 뭐 값싼 노동력에 의존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면서 경제 발전을 하다가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 좀 첨단 기술 위주의 제품으로 많은 이런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시기에 정말 제일 쏠쏠하게 많이 판매를 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었던 제품이 바로 이 브라운관 텔레비전이었죠. 컬러 TV. 네,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이제 최고 전성기를 달했던 시기가 생각을 해보면 네네. 1990년대였거든요. 네. 90년대 말부터 이 LCD 같은 이 평면 TV, 얇은 벽걸이 TV 같은 걸로 다 이제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그런 말 벽걸이 TV 이런 말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다들 이제 텔레비전이 얇아서 다 벽에 걸 수 있으니까 요즘 굳이 벽걸이 TV 이런 말 쓰지도 않죠 요즘에는.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런 게 없던 시절에 이 뚱뚱하게 생긴 앞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유리로 되어 있는 이 브라운관 TV가 1990년대 제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릴 때 전 세계에서 이 브라운관을 제일 많이 생산해서 팔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93년, 94년, 95년 이런 90년대 중반에 전 세계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텔레비전 생산해서 판매하는 텔레비전 대국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1년에 우리나라에서 1000만 대 이상 많이 생산할 때 거의 한 1400만 대 가까이 텔레비전을 생산해서 전 세계 텔레비전의 거의 뭐 5대 중에 한 대는 한국산이다라고 할 정도로 막대한 양의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팔았었고 지금도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적으로 보면 좀 강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으로 좀 건설된 나라다라고 보면 뭐 다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뭐 텔레비전만 팔았나라고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주 큰 과장은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가 텔레비전 산업, 영상 산업에서 이런 기기적인 거, 기술적인 걸로도 일찌감치 발을 뻗어가지고 큰 성공을 거뒀다.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만 뭐 잠깐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그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 중에 무슨 전관 이런 회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전관? 네, 전관 이런 회사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전관이 도대체 뭘 만드는 회사야? 네네네. 무슨 뭐 유리관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전관이라는 말로 이 전자를 뿜어내는 이 CRT 같은 이런 브라운관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를 전관이라는 식으로 불렀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공장들이 주로 경상북도 구미 이런 데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구미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텔레비전 울고 웃으면서 보는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공급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돌아보셔도 되겠죠.
흑백 TV에서 컬러 TV 됐을 때도 엄청나게 신기했고 저 어릴 적에는 20인치 TV보다 25인치, 25인치보다 29인치 됐을 때 막 사람들이 극장이라 그랬어요. 와 극장이다. 29 정도만 돼도. 네, 요즘에 29인치면 거의 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럴 텐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또 커질 수 있었던 게 평판 디스플레이가 등장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벽걸이 시대도 된 거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사용된 기술은 이제 LCD죠. 그렇습니다. LCD, 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약자인데요. 리퀴드 크리스탈 우리말 한자어로 번역을 해서는 액정이라고 합니다. 액정. 리퀴드 액체고요. 크리스탈 결정, 수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액체 수정, 액체 결정이라는 그런 말인데 줄여서 이제 액정이라고 부릅니다. 액정이라는 물질이 이제 액체 같은 결정이다. 액체하고 거의 비슷한 뭐 수정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액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재질인 게 액체라고 하면 물이나 술처럼 투명한 것도 있지만 뭐 우유나 석유처럼 불투명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액정이라는 이 재질은 전기를 어떻게 가해주느냐에 따라서 투명해지기도 하고 불투명해지기도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액정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그 생물학 쪽에 실험을 하던 뭐 약품이나 영양제 성분, 뭐 혹은 뭐 영양제가 없애줘야 되는 성분, 뭐 이런 거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몸속에 있을 만한 성분 같은 거를 연구를 하다가 네. 이런 이상한 재질을 발견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화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 만드는데 컴퓨터 화면 만드는데 쓰이리라고 하는 이분은 아마 생각도 상상도 못 하셨을 텐데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전기를 주느냐에 따라서 투명해지기도 하고 불투명해지기도 하니까 요거를 전기를 잘 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글자 모양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뒤에서 빛을 딱 뿜어주면 그 글자 모양만 불투명해지게 만들면 글자 모양대로 뒤에서 나오는 빛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에서 보면 그 글자 모양만 까만색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빛이 나온 건 흰색으로 보일 테니까. 그래서 투명해진다, 불투명해진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뒤에서 이 불빛을 쏘아주면 그게 이제 가려져가지고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LCD 액정 화면 방식입니다. 그 빛을 막는 게 까만 글자였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까만 숫자. 그래서 이 LCD 액정 화면은 항상 따로 뒤에서 이제 빛을 이렇게 비춰줘야 됩니다. 그 빛을 비춰주면서 어떻게 가리느냐에 따라서 화면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액정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텔레비전을 하나 날려먹은 적이 있는데 액정 화면의 대부분의 장치가 깨끗해도 네. 뒤에서 빛을 쏘아주는 그 말하자면 전등 역할을 해주는 부분 있죠. 네네. 그거만 망가지면 화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시커멓게 보입니다. 화면 나갔다고 하죠. 네, 잘 화면 이렇게 깨졌다. 비춰보면 뭐가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예. 뒤에서 불빛이 안 나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액정 화면의 특징입니다. 액정 화면이 이 참 부침이랄까요, 역사랄까요, 세계 경제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느냐 설명을 하려면 네. 한 사람 빼놓지 않아야 될 아주 뭐 좀 중요한 인물로 저는 일본의 하야카와 도쿠지라는 기업가를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연필 대신에 사용하는 필기구로 샤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샤프. 예. 샤프를 왜 샤프라고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샤프 날카롭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 영어로는 그냥 미케니컬 펜슬, 기계 연필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기계 연필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너 뭐 북한에서 왔냐? 기계 연필이 뭐야? 뭐 이럴 것 같은데. 그걸 왜 샤프라고 할까요? 혹시 그 샤프전자 맞습니다. 그쪽에서 만든 거예요? 네, 이 하야카와라는 이 기업인이 만든 그 브랜드 이름이자 상품명으로 붙인 이름이 이제 샤프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그 샤프라는 이 필기구 자체를 이제 샤프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요. 이 샤프라는 이름 빼면은 그거를 뭐 부를 수조차 없겠네요. 네. 샤프 신도 그렇고. 이 하야카와 회장 이분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이 사람 이 사람 인생 길게 얘기해봐도 사실 재밌을 만한 분인데 이분 되게 힘들게 사신 분인데요. 가난하다 보니까 처음에 일 배우신 게 이분이 금속 가지고 뭐 이런 도구 같은 거 만드는 거, 쇳덩어리 같은 거 구부리고 두들겨 가지고 무슨 조그마한 부품이나 장비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그 말하자면 기술자로 네. 이제 직업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분이 그러다가 뭘 만들게 됐냐면 우리 이제 허리 벨트를 차게 되면 앞에 이렇게 딱 맞물리는 그 버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버클 부분이 잘 안 풀리면 화장실 급할 때 되게 힘들죠. 되게 속 터지고 이게 왜 안 열려?
그래서 그리고- 어르신들은 원터치 버클 많이 쓰세요. 그리고 일 보고 나서 이거를 잠글 때도 딱 정확하게 안 잠기면 큰일 났네 이거 바지 자꾸 흘러내리고 이렇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하야카와 회장이 자기가 만든 이 버클이 예. 굉장히 튼튼하고 정교하고 잘 맞물리기로 유명해가지고 오.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오. 그래서 하야카와 회장이 내가 이 기술로 나도 내 사업을 내 발명품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사업을 하다가 처음으로 크게 성공시킨 발명품이 바로 샤프였습니다. 샤프. 자기가 이름도 이제 샤프라고 붙인 거죠. 금속 가공하다가 네. 벨트 버클 만들다가 네. 샤프까지 만든 샤프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만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네네. 아니 벨트 만들던 사람이 샤프 만들던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전자 사업에 뛰어들었지? 그것도 그렇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법한데 네. 이분이 1923년에 이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예. 이때 이제 한국 사람 조선인도 굉장히 희생 많이 됐었죠.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공장과 회사가 다 망합니다. 다 망가지고 이 본인 가족들도 지진 때문에 다 희생되고 해가지고 인생이 한번 거덜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삶을 거의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재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기왕에 재기하는 거 완전히 좀 다른 사업을 해보자. 내가 이제 사업이 뭔지 생산과 판매라는 거 뭔지는 대충 아니까 좀 내가 좀 야망을 가질 만한 거 꿈과 희망을 가질 만한 거를 도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1920년대 초에 세계적으로 첨단 기기로 처음 유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던 라디오라는 제품이 굉장히 신기하다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20년대에 예, 동료 기술자하고 자기하고 모여가지고 라디오가 뭔지도 모르면서 미국제 라디오 사가지고 뜯어보면서 생산을 해가지고 거의 최초로 일본에서 양상품 라디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이 하야카와 회장입니다. 삼성도 처음에 라디오로 시작한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우리나라 전자회사들도 뭐 대부분 다 뭐 네, LG도 라디오부터. 그렇고 라디오로 많이들 시작을 했죠.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자회사에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군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무선 기기나 라디오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었거든요. 전쟁이 터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일본에서 라디오를 엄청나게 많이 사가는 바람에 이분의 이 전자 산업이 갑자기 크게 뜨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런 기술적인 도전을 많이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참으로 이상하게도 어떤 데 호기심을 갖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첨단 기술 제품으로 유명하던 것이 컴퓨터였거든요. 컴퓨터. 네. 1960년대 뭐 이럴 때. 근데 그때 60년대의 컴퓨터만 하더라도 거대한 방안을 가득 채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뭐 우주선 발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첨단 기기 같은 그런 장비였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그거를 보고 사람들한테 이런 기계를 멀리 팔려면 이런 상태로는 팔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뭘 개발을 하냐면 기능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대신에 싸고 작은 기계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팔면 팔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하야카와 회장의 회사에서 전자 계산기를 만듭니다. 탁상용 전자 계산기. 거기에 혹시 액정이 들어갔나요? 그렇죠. 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액정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만들었던 이 전자 탁상 계산기가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처음 나왔다고 생각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렇죠. 머리 안 써도 되고. 네, 저는 사실 이것보다 한참 후대 세대인데도 어릴 때 전자 계산기 눌러보면 너무 뭐 신기했죠. 곱하기 더하기 이런 계산 자동으로 되는 거 보고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하니까 주파는 이제 스케이트 타고 전자 계산기로 컴퓨터처럼 갖고 놀고. 네. 스케이트 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많이 팔리게 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자 계산기는 이제 휴대용으로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벼워야 되고 얇아야 되고 전기를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CRT 같은 할 수가 할 수도 없죠. 없고. 그렇게 무거운 화면을 장착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첨단 기술로 그때 당시에 개발이 되었었던 이 액정을 이용한 얇은 화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전자 계산기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한 그런 전자 기술로 만들 수 있었던 전자 시계 요런데 이제 액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실용적으로 처음에는 무슨 영양제 이런 거 연구하던 때 개발되었던 이 액정을 전자 제품에 활용해서 대량 판매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야카와 회장이 창업했던 이 회사가 한동안 그 뭐 전자 계산기가 등장한 이후로도 거의 한 40년 동안 일본 LCD 산업,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 일본 액정 산업에 어떻게 보면 거의 자존심이었죠. 아하. 이 회사에서 거의 뭐 세계 최초로 대형 양산형 컬러 액정 TV를 만든 게 198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오.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브라운관 TV를 이제는 뭐 일본 제품처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기뻐하던 시대였는데 브라운관으로 컬러 TV 만들 때 이 회사에서는
LCD TV를 대용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판매를 하고 이랬어요. 오. 이게 사실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놀라운 거냐면 저는 지금도 옛날 영화 보면 좀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좀 웃긴 게 네네네.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나온 뭐 에일리언 2편이라든가 토탈 리콜 이런 영화를 보면 미래 세계에서 막 뭐 외계 행성으로 막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우주선의 조종용 컴퓨터를 보면 화면들이 다 브라운관으로 돼 있어요. 아. 그때만 해도 미래 세계를 상상을 해가지고 뭐 외계인하고 싸우고 이런 거는 생각을 했지만 화면이 얇아진다는 생각은 SF 작가들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영화에 보시면 화면이 다 두꺼운 브라운관. LCD 화면으로 다 나와 LCD. 있거든요. 근데 SF 작가들도 SF 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거를 상상하던 시절에 이 하야카와 회장님 회사에서는 LCD TV를 만들어가지고 막 판매를 하던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었죠. 와. 그래서 한동안 세계 최고의 LCD 기술력으로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원인으로 2000년대 후반에 점점 이 몰락을 겪게 됩니다. 가장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한 두 가지 정도 조금 섬세한 요인을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일본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이 회사가 이 액정 패널이라고 하죠. 액정판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잘 판매하는 거에 워낙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 회사 텔레비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액정 패널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지만 그 패널 자체를 다른 회사 텔레비전을 만드는 용도로 이 납품도 많이 예.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뭐 디스플레이 회사들도 그쵸. 뭐 세계 각국의 뭐 스마트폰 회사나 이런 데 다 판매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시비가 많이 있었냐면 사실 이런 식으로 부품 납품하는 이런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항상 이런 시비가 생기기 좋은데 너네 회사 텔레비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패널하고 우리 경쟁사가 되는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패널하고 똑같은 패널 맞아? 아. 너네 거만 좀 더 좋은 거 쓰는 거 아니야? 아하. 라든가 가격 책정을 좀 다르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시비가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시비를 안 붙으려고 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회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 그 패널 만드는 사업부에서는 외부의 경쟁사한테는 아유 제발 좀 팔아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싼 값으로 판매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 내부의 우리 텔레비전 사업부에 판매를 할 때는 같은 회사끼리 그렇게 하면 우리 남는 거 없다라고 하면서 제 값을 다 책정을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외부의 돈을 더 적게 받으려고 하느냐 역차별. 그래 내부의 충돌이 생기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어느 회사나 좀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지금 보면 어떻게든 열심히 모르겠어요. 어떤 한국인 특유의 어떤 영업 능력과 조율 능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어느 정도 해내고 있는 편인데 샤프 이 하야카 회사 이 회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다. 뭐 그런 평도 세간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좀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좀 재미삼아 이야기하기로 언론 같은 데서 이게 결정적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우리 그 반도체 사업할 때도 이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디스플레이 사업도 사실은 비슷하게 거대한 장비, 설비를 그렇죠. 아주 큰 부지에 들여놓고 생산을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치 산업이죠. 투자를 얼마나 해서 얼마나 큰 공장을 세우느냐 이거 자체가 약간 뭔가 그 전략이 되기도 하고 협박의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도박 같은 이런 느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큰 공장을 건설해가지고 어떻게 많이 생산을 하냐에 따라서 저거는 경쟁사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저렇게 큰 공장을 세워서 대량 생산해서 찍어내면 얼마나 단가가 떨어지겠느냐. 우리는 저러기는 비빌 수 없으니까 사업을 포기하자라고 해서 지레 겁먹고 경쟁사를 사업을 접게 하는 전략이 되게 유효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흔히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들이 하던 그런 놀이에 빗대어서 치킨 게임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끝까지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 게임에서 이 치킨이라는 이제 사실은 이제 닭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겁쟁이 뭐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옮기자면 약간 배짱 싸움 약간 이런 거죠. 그죠? 네네네. 이제 뭐 타짜 같은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도박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괜히 자기 패가 좋든 안 좋든지 간에 일단 판돈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겁먹으면 뭐 그냥 접으면 되지. 자신 있으면 따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판돈이 많이 걸리면 저거 따라갔다 나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사업 볼만한데도 이제 접게 되는 이런 게 이제 도박 영화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가 반도체 사업이나 디스플레이 사업 같은 데서 벌어지는 건데요. 2000년대 후반에 이 하야카와 회장 이 회사에서는
기술력이 뛰어났었기 때문에 네. 초대형 디스플레이, 큰 텔레비전용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경쟁력이 되게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 대형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공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새 제품 생산할 때 어떻게 보면 새 제품이 신제품이니까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숨겨서 이렇게 개발을 하다가 짠 하고 출시를 해야지 더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이 치킨 게임 전략을 쓸 때는 한 뭐 10년 후에 공장이 완공되는데 뭐 크게 일부러 행사를 하죠. 미리 대대적으로 정치인들도 발표하고. 막 부르고 언론사 사람들도 막 부르고 어떨 때는 막 경쟁회사 사람들도 막 부를 때도 있어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큰 공장을 짓는다고 우리 30조 투자하겠다고 50조 투자하겠다고 그럼 이제 그 경쟁사들한테 겁을 주는 거죠. 너네 이 정도 투자할 수 있겠냐? 사업 접어라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겁을 먹고 경쟁사들이 사업을 접으면 이제는 그 시장을 이제 독식하게 돼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대 후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었죠.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적으로 몇 년 동안 큰 경제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이 일본 회사에서 굉장히 유력하게 미래다라고 하면서 밀고 있었던 초대형 값비싼 대형 텔레비전 수요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네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 2007년, 2008년 당시에 어떤 전자산업계를 강타했던 어떤 전자산업 소비의 문화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던 그런 제품으로 스티브 잡스가 이끄는 미국 회사가 출시했던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이 있었잖아요. 예.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는 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하. 작은 걸 어떻게 잘 만드느냐, 어떻게 값싸게 잘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하야카와 회장의 이 전략이 완전히 좀 어긋나는 바람에 2000년대 후반에 좀 미끄덩하기 시작했고 그때 한국 회사들이 아주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조금씩 일본 회사들을 경쟁을 해서 젖혀나가면서 일본의 LCD 산업이 그리고 나아가서 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었죠. 세월이 지나서 2010년대 중반이 돼서는 완전히 사업이 힘들어져가지고 2016년에 결국은 대만계 회사에 이 하야카와 회장의 이 역사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아직도 자동 연필을 샤프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만 이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사실 이제 대만 회사에 인수가 되면서 일본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산업, 일본 첨단 전자 산업의 명맥 하나가 좀 꺾였다. 이런 식으로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되게 오버랩이 많이 되네요. 그 메모리 반도체 산업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 그리고 치킨 게임에서 다 승리를 했던 거고 디스플레이 산업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어디하고도 이어지냐면요. 예. 우리나라 그렇게 일본 디스플레이를 효과적으로 견제를 하고 이겨나가면서 한국 업체들이 2010년대에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많이 누렸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비슷한 그림으로 중국 회사들이 바로 이제 또 한국 회사를 추격을 하면서 따라왔죠. 그쵸, 중국 그쵸. 회사 중에 지금 디스플레이 1위 하는 회사가 어떻게 한국 회사를 뭐 잘 인수를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따라오느냐 이거 보면 그 이야기도 참 기구하고 재밌는 사연인데요. 네. 하여튼 지금은 그렇게 해서 중국이 LCD 쪽에서 워낙에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LCD 시장이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보면 더 크거든요. 다른 뭐 OLED나 이런 것보다 한 뭐 크게 보면 7대3 정도, 작게 봐도 6대4 정도로 뭐 텔레비전 시장에서는 더욱더 크고요. 아직까지는, LCD가 네. 더 아직도 비율이 더 많은 편인데 국내에서 대기업들이 LCD를 생산하는 것이 뭐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이제 뭐 거의 사라졌고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회사가 중국에 갖고 있던 공장이 광저우 쪽인가 중국 남부에 네, 네. LCD 공장이 큰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중국 회사에 넘긴다. 뭐 얼마에 넘긴다. 값을 더 잘 받겠다 못 받겠다. 그런 게 요즘 이제 자꾸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를 보면 일본 회사처럼 디스플레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몰락한다는 그런 상황은 한국 업체들이 겪지는 않았지만 LCD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과학기술적으로는 연구할 게 많고 그리고 아직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큰 산업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중국에 다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2020년대 초 201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그 브라운관 시대의 영광이 어떻게 보면
이어져 가지고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1위를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차지를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세계 디스플레이 1위를 하게 된 지 벌써 한 3, 4년 이제 몇 년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좀 뭐 아쉽기도 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앞으로 계속 더 디스플레이 시장을 뭐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개척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해주는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었듯이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LCD 패널 부분에서는 중국 제품하고 이게 가격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너무 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전자제품 뭐 예를 들면 컴퓨터나 텔레비전 한국 브랜드 달고 있는 제품이라도 사보면 이제 그 화면은 LCD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중국 회사에서 생산한 거를 사오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한국 회사 공장에서 만든 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LG 디스플레이도 만년 적자가 너무 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OLED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기술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OLED에서 이제 LED는 이제 LED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전구라든가 뭐 전광판 이런 데 사용하는 요즘에는 이제 형광등이나 백열 전구 대신에 다 LED 전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LED가 OLED에서 LED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의 원리를 정말 아주 제일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 이 우리가 전구로 사용하는 이 전등 같은 이런 거를 갖다가 수십만 개를 아주 작게 만들어가지고 촘촘하게 꽂아놓고 우리가 보고 싶은 글자 모양, 그림 모양대로 따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에 저 자그마한 전구들만 쫙 켜주면 예를 들어서 이대호라는 글자 모양대로만 따라서 불빛을 밝혀주면 멀리서 보면 불빛이 안 켜진 부분은 까만색으로 보일 거고 불빛이 켜진 부분은 흰색으로 글씨를 써놓은 것처럼 그렇죠. 보이겠죠.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CD하고는 이제 그게 차이가 나죠. LCD는 투명했다 불투명했다를 바꾸고 뒤에서 불빛은 항상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OLED 같은 경우에는 불빛이 아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림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OLED 디스플레이는 자체 발광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 말이 뭐 크게 틀린 것은 아닌 것이 뭐 이렇게 투명했다 불투명했다로 앞에서 빛을 가리는 방식으로 그림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앞에를 아무리 까만색으로 가렸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불빛을 쏘면 조금은 이렇게 빛이 새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나오는 그림이 깔끔하지 못하고 특히 검은색 같은 경우에 완벽한 검은색이 아니고 좀 부연 색깔로 보이는 듯한 그런 현상이 LCD만 계속 볼 때는 그게 뭐 부연지 아닌지 잘 사실 느끼지는 못하는데 OLED 화면하고 보다 보면 구분해서 보면 차이가 딱 나죠. 그렇죠. OLED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고 특히나 약간 이 선명하고 쨍하게 보일수록 더 눈에 잘 들어오는 야외에서 볼 때 낮에 햇빛이 강할 때 이럴 때는 LCD 화면 같은 거 잘 안 보일 때 많잖아요. 뒤에서 빛을 쏘는 거를 가려가면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쨍하게 보일 수가 없거든요. OLED는 그렇게 야외에서 사용할 때 그때 쨍하게 보여주기 좋으니까 그렇죠. 요즘 같이 이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휴대용 기기가 많이 팔리는 이런 시대에서는 이제 만들기가 좋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모도 덜하고. 네. 근데 여기서 OLED 5가 네. 이게 유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LED는 이제 LED인데 이제 그렇게 실제로 텔레비전을 만들면 그걸 뭐 LED로 TV를 만들었다, LED로 화면을 만들었다, 전광판을 만들었다라고는 하거든요. 네. 뭐 OLED에서 O는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O는 올게닉, 뭐 식품업계에서 이제 유기농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OLED 요것도 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 회사들이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 상당히 앞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본에서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때 당시에 622L 이런 말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올게닉 일렉트로루미네센스다라고 해서 622L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근데 622L 요즘 이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네. OLED라는 말밖에 안 쓰지 않습니까? 네. 그 용어가 바뀐 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 회사들의 기술이 퇴조하고 한자어 이런 거에 익숙치 잘 안 쓰는 한국 회사들이 치고 나왔다는 걸 사실은 이제 반증을 하는 거죠. 왜 이 6이라는 말이 붙었느냐? LED라는 거는 지금 뭐 전구로 사용하는 LED 같은 경우에 뭐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재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속 아니면 뭐 유리 뭐 이런 재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질을 흔히 이제 무기물이라고 부르고 그에 반대한테는 유기물이라고 부르는 화학에서 말하는 재질들은 원래 말 자체는 이제 유기체에서 많이 보이는 재질, 그러니까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하고 비슷한 재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유기 물질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재질로 만들어낸 LED다라고 해서 올게닉 LED, 유기 물질 LED 이런 말을 써서 약자로 이제 OLED라고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럼 뭐 OLED는 뭐 이렇게 뭐 살아있는 물질이냐라고 하면 그런 거하고는 사실 상관없고요. 화학적으로 말할 때는 실제로 이제 생물체의 성분이라기보다는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을 주는 뭐 그런 것들을 유기화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통틀어서 유기물질이라고 하는데, 유기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생물체를 이루는 성분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여러 가지로 뭐 특이한 성질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있고, 플라스틱도 그와 비슷하듯이 유기물질로 이런 LED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만들면 그 성질, 성분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합성을 해가면서 개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LED로 전구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심는 방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약간 이렇게 페인트 칠하듯이 판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네. 판에다가 이 특이한 이 OLED 이 재료 물질을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 발라놓은 물질 자체의 이 부분 자체가 하나하나의 아주 작은 전등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기묘한 그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빛을 내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하면은 이제 OLED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죠. OLED 물질 이게 처음 개발됐을 때 뭐 지금도 사실은 파주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네. 공장이 있고요. 그거 말고 뭐 천안 아산 이런 쪽에도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공장들이 있어서 그렇죠. 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자체를 만드는 공장은 뭐 그런 쪽에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초창기에 이 OLED의 재료가 되는 이 신비로운 이상하게 전기를 걸어주면 스스로 빛을 내는 이 이상한 유기물질 이런 거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주 쪽 요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청주 쪽 요쪽에 이런 공장이 사실은 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탄생을 할 수가 있었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청주, 오송 요쪽에는 이 화장품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화장품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배합을 해가지고 정확한 색깔이 아주 명확하게 나면서도 사람 피부에는 해가 없어야 되는 아주 정교한 물질을 잘 만들 수가 있어야지 좋은 화장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의 모회사였던 회사에서 이 청주에 있는 공장에서 OLED 재료 물질 같은 거 초창기에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뜻 이런 이야기를 모르면 네. 아니 화장품 공장 옆에 있는 공장에서 무슨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물질 왜 만들지? 그 디스플레이 산업하고 화장품 뭔 상관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기술적으로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연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아, 벌써 그렇군요. 김현우님이 작가님은 한 단어만 가지고도 무한 증식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비결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러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머리가 네. 좋은. 아니 그것보다도 약간 뭐 요즘 뭐 여러 가지로 네. 제가 좀 뭐 쉽지 않기 때문에 노력의 산물입니까? 하나의 방송을 할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최대한 좀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의 애를 쓰고 산물입니다. 있습니다. 노력의 네, 산물입니다. 요건 간단한 질문. 네. 작가님은 LCD TV 보세요? OLED TV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요즘 뭐 형편이 쉽지 않기 때문에 LCD TV를 보고 있는데요. OLED 아까 이제 말씀드리신 이제 느낌 오시겠지만 OLED TV는 이제 국산이 많죠. 특히 이제 국내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하면 그리고 이제 화면도 더 쨍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저런 뭐 경제성 대비 뭐 성능 대비 그런저런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사실 오늘 또 준비한 질문은 절반도 못했다는 거. 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